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전쟁은 끝났는데 기름값은 아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팡이 역대급 과징금까지 맞았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강제노동 관세예요.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이라고 하죠. 이 기관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에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명단에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EU랑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10%만 부과되거든요. 같은 강제노동 기준을 들이대면서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니까요. 이게 정말 순수한 인권 문제냐 아니면 결국 정치적인 선택이냐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한국이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됐느냐 하는 건데요. 미국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국산 강판을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미국에 수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요. 그 재료를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방조한 거 아니냐 하는 논리인 거죠.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불법으로 잡은 생선을 직접 팔면 당연히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생선을 사서 회를 떠서 파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원재료의 출처까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이미 2021년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면화랑 태양광 패널이 주요 대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철강까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가 직접 한국에 대해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됐느냐며 정부 개입을 견제하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결국 한국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셈이에요.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강제노동 관세 12.5%는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와 별도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한국산 제품에 최대 22.5%의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협의된 상호관세 15%까지 더하면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같은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중소 수출 기업들한테는요. 이 22.5%라는 숫자가 사업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정부 대응은 어떨까요? 한국 정부는 15% 관세 상한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서 세율 인하를 추진하거나요. 필요하다면 WTO 분쟁 해결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U, 캐나다 같은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과 공동 대응 전략도 모색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는 압박인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중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중국산 원자재 비중을 줄이고요.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어요. 다만 이런 공급망 전환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요. 당장 1, 2, 3년은 관세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관련 업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강제노동 관세 이슈를 꼭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7차 고시를 발표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106일간 이어진 이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바닷길이에요. 여기가 막히니까 당연히 국제유가가 치솟았고요. 우리나라 기름값도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때 이 가격 이상으로는 못 받게 상한선을 정해놓은 건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고가격은요.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 15일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선언을 했어요. 106일 만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 개방될 수준이고요. 이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빠져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9.7달러로 전주보다 4.5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름값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최고가격제도 이제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해서 원유 공급이 바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국내 원유와 나프타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요. 최소 1에서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안 나왔다가 수리를 끝냈다고 해서요. 바로 수압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배관 안에 남은 공기도 빼야 하고 수압도 천천히 올려야 하고요. 원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탱커 운항 스케줄 재조정하고 정유사 가동률 올리고 재고 수준을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전쟁 중에 이란 쪽 산유시설 일부가 파손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란의 원유 생산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을 평시 대비 80%대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 말은 아직 100%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차 최고가격제는 일단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요. 종전 합의 이행 상황이랑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추이, 국제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2,900원입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으면 이보다 훨씬 높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당분간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기름값 인하는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전쟁 기간에 손상된 산유시설 복구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참고로 전쟁 이전인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대였거든요. 지금이 2,000원대니까 리터당 3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한 달에 기름값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 셈이에요. 석유 최고가격제가 당장 해제되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요. 정부의 신중론에도 일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6,247억 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작년에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맞았던 과징금 1,347억 원의 4.6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과징금이 나온 걸까요?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쿠팡의 전직 개발자 한 명이 재직 시절에 확보한 인증 서명키를 이용해서 전자 접근 인증서를 위조했어요. 쉽게 말해서 회사 출입카드를 복제한 거죠. 이 위조된 인증서를 사용해서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요. 무려 8개월 동안 쿠팡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755만 명분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100만 명이니까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정보가 새어나간 셈입니다. 회원 정보, 배송지 주소, 주문 내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은 기본이고요. 어떤 물건을 사서 어디로 배송받았는지까지 다 노출된 겁니다. 특히 배송지 정보는 집 주소, 그 자체잖아요. 이런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거예요. 과징금을 뜯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인증 서명키 관리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4,2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퇴직한 개발자의 서명키를 회수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은 게 핵심 과실로 지적됐어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성격의 위반인데요. 쿠팡이 이용자 1,117만 명의 타사 인터넷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겁니다. 이건 정보 유출과는 별개로요. 쿠팡
쿠팡이 자체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뭘 하는지를 몰래 추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1억 원이 별도로 부과됐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한 명이 퇴직했는데 마스터키를 회수하지 않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 전직 경비원이 마스터키로 수백 가구에 들어가서 개인 물건을 뒤졌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이걸 8개월이나 몰랐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 몰래 CCTV로 입주민들의 외출 패턴까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진 셈이에요. 쿠팡의 작년 매출이 45조 4,555억 원이었는데요. 6,247억 원은 이 매출의 약 1.4%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과징금 자체가 국내 개인정보 제재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별도 조사 절차를 예고했어요. 소위 납치 광고라고 불리는 개인 맞춤 타깃 광고 문제요. 그리고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 문제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에게는 과징금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건이 우리 생활에 시사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플랫폼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3,755만 명이면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인 차원의 보안 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이번 과징금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유럽에서 아마존이 GDPR 위반으로 맞았던 약 9,200억 원급 과징금에 견줄 만합니다. 한국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글로벌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신호인 거죠. 앞으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다른 대형 플랫폼들도 보안 투자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미국의 관세 압박, 전쟁 후 에너지 공급 불안, 대형 플랫폼의 보안 실패까지. 결국 글로벌 경제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고요. 그 영향이 우리 일상까지 직접 와닿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는 물가에, 육아는 기름값에, 개인정보는 우리 보안에. 이코노클립은 이런 변화들을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